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 영상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25년도 세무사 1차 시험이 약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최근 1차 시험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해설 영상 참고하셔서 제가 이 영상 1강 첨부 파일에 시험지 원본 파일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해설 파일, 이제 수업도의 해설 파일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해설 파일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재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정답 맞춰보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나 내가 아직 좀 혼동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 해설 강의 기준으로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경영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제 1대1 상담실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드린 이제 해설지 파일에 뭐 문제 번호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문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말문제인데요. 보니까 회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라고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고르는 것인데 답은 3번인데 이제 항상 답 맞췄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게 왜 답인지 근거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3번에 해당하는 니은과 디귿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나머지 선지들은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같은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문제 1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를 바꿨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그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구분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잘못된 오류를 고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전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회계 처리였는데 이걸 올바른 회계 처리로 바꾸는 걸 오류 수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잘못됐다, 올바르다라는 건 기준서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했느냐,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변경 전에도 올바른 회계 처리고 변경 후에도 올바른 회계 처리면 그걸 회계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 1번의 선지 중에서 마지막 미음에 있는 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정책을 적용, 이게 오류죠. 근데 이걸 이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미음은 이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통해서 회계 변경을 먼저 나눠보실 때 이걸 다시 추정 변경과 정책 변경으로 나눠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추정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여기 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이건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니까 이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추정과 정책 변경을 나누느냐, 이건 수업 목적상 암기하게 되는데 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3가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3가지 빼고는 다 추정 변경이다 라고 나누면 되는데 3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자산 중, 특히나 중급회계 상권에 나오는 자산 중에서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이게 정책 변경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1번에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사이에서 변경하는 것, 2번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측정 기준에 대해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서 변경하는 것, 3번에 투자부동산의 측정 기준 중에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간에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 둘 중에 변경하는 것, 이렇게 3가지만 정책 변경입니다.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추정 변경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추정치, 그게 다 추정 변경인데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요소의 변경 같은 게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추정 변경과 정책 변경 다시 구분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저 3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보다 언제 정책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선지를 구성했는데요. 니은과 디귿 2가지가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니은 디귿 2개도 암기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책 변경하면 소급법이고요. 소급법이라는 건 과거 재무지표까지 우리가 전부 다 일괄해서 수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책 변경을 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과거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던 정보 이용자는 나중에 그 재무제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재무제표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런 소급법은 아무 때나 남발할 수 없으니까 기준서에서는 이럴 때만 정책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한정 짓고 있는데, 그 정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2가지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을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기준서가 개정되는 경우죠. 기준서가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니은은 개정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면 디귿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정책 변경할 수 있는 경우겠죠. 언제 그럴 수 있느냐?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소급법을 적용해서 과거 재무 지표를 바꿔가지고 신뢰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정책 변경을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꾼 게 더 이용자에게 좋다라는 식의 판단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지의 실무적 판단이겠죠. 기준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2차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이 정책 변경 가능한 경우인데, 그럼 나머지 기역과 리을은 어떤 경우냐? 이것도 이제 기본 강의나 객관식 말문제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 기역과 리을 선지에 해당하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건 애초에 변경이 아닙니다.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변경이니 많이 뭐 이렇게 따지겠죠. 근데 이 기역과 리을은 변경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 새로운 거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회사가 처음으로 정책,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기역을 보시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금까지는 공장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뭐 관련되면 정액법 같은 걸 적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새로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건 공장 건물이 아니라 종업원들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부 공장으로만 운영하던 건물만 취득하다가 회사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이런 자산을 취득했죠. 그럼 예를 들면은 공장 건물은 우리가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 감가상각했는데 기숙사는 정률법으로 하겠다? 그럼 이거 바꾼 거냐? 바꾼 게 아니다. 이런 기숙사 용도로 건물 취득했다라는 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변경이라고 하려면 원래 뭐가 있었는데 A가 B로 바뀌었다라고 기존에 무언가 존재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기숙사라는 건물을 취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경이 아예 아니다. 리을도 똑같습니다. 리을도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 발생했다. 또는 발생하였더라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었어도 금액적으로 너무 작거나 해서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을이나 기역이나 둘 다 원래 없었던 것, 그래서 새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거니까 애초에 변경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 변경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회계 변경 관련된 말문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번에 문제 2번 볼 건데요. 자, 문제 2번은 우리 자본 유지와 관련된 자본 유지 개념 또는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주제거나 매년 출제되는 그런 빈번히 출제되는 빈출 주제는 아니죠. 약간 좀 지엽적이라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기본 강의나 객관식에서 한 번씩은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계산이 어렵다기보다 이 용어나 개념 자체가 어떤 쓰임새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 상황을 먼저 보시면, 자, 세무는 1년 초에 현금 1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러면 1년 초 이 회사의 자본은 10만 원이다. 돈 1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돈으로 상품 40개를 한 개당 2,000원의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 주고 어디 가서 상품 40개 사왔다는 거고요. 20만 원 현금은 뭐 상품 구매 없이 그냥 현금으로 뒀겠죠. 자, 그 상황에서 1년 말까지 내가 2,000원에 사온 상품을 한 개당 3,000원에 모두 판매했다. 그러면 이 회사의 1년 말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 40개를 3,000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팔아서 돈 12만 원 받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2만 원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년 말에는 14만 원어치 자본을 보유한 회사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냥 단순 산수만 잘할 수 있으면, 계산만 잘할 수 있으면 회사가 1년 사이에 10만 원짜리 회에서 74만 원짜리 회사로 4만 원 증가했구나, 4만 원의 자본이 증가했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4만 원 늘었으면 4만 원 다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4만 원 벌었다. 4만 원 벌었으니까 그걸로 내가 이 돈 가져가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자본의 유지 개념, 다시 유지할 자본이 얼마인지에 대한 가정,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회사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고, 사업, 영업이라는 것의 본질은 반복성이죠. 그러니까 올해 1년만 장사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이렇게 상품 사와가지고 영업을, 장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내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남겨둬야 되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이라는 게 자산부채 자본의 자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지, 미천이 있어야지라고 할 때 그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회사를 유지하고 영업을 하려면 회사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라는 이 자본 유지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4만 원의 증가한 금액을 얘네들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관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적용할 때만 물어보긴 했는데 개념 비교하고자 나머지 두 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명목 화폐 단위로 이 자본 유지 개념을 적용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4만 원 벌면 4만 원 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작년에 우리 회사 10만 원으로 장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10만 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할 자본은 전혀 없으니까 4만 원 늘어났다. 4만 원 다 내가 챙길 수 있다. 4만 원 다 이익이다라고 본다. 제일 단순한 방법이겠죠. 자, 근데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여기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름에 실물을 유지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회사 작년에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면 작년에 1년 초 기초에 10만 원의 현금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1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현금, 화폐 단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물건 몇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실물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초 기초 기준으로는 이 회사가 몇 개의 최대 재고를 살 수 있었냐면 50개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초에 재고가 한 개당 2,000원이니까 10만 원이면 50개 살 수 있죠. 50개 다 안 샀을 뿐이지, 40개만 사서 팔았을 뿐이지, 최대 회사가 보유했던 자본을 실물 단위로 환산하면은 50개짜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 회사가 매년 영업을 하려면 50개 재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에는 한 개당 2,000원이었던 것 뿐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 또 장사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내년에 또 50개는 채워놔야 된다. 50개는 있어야 가게가 이제 물건 팔고 해서 돌아가지라고 가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50개라고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바뀌잖아요. 작년에는 이 재고 한 개당 2,000원짜리였지만 지금 한 개당 얼마짜리냐? 여기 문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1년 말 단위당 2,500원에 구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년 또 이제 2002년도 영업을 시작할 때는 어디 가서 50개 사와야 또 올해처럼 영업을 할 텐데, 이제는 한 개당 2,500원 줘야 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결국 물건이 한 개당 1년 사이에 500원씩 더 비싸지게 된 셈이니까 전체 50개에 대해서 25,000원만큼은 내년 영업을 위해서 내가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1년 사이에 돈을 4만 원 벌었다고 내가 4만 원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25,000원은 회사에 계속 남겨놔야 125,000원으로 또 물건 50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이 문제 2번이 그 당시에 출제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았냐면, 이렇게 기초에 10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50개를 기준으로 실물 자본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50개를 다 안 샀잖아요. 40개만 남겨놨는데, 그래서 여기를 40개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틀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40개 사고 현금 남겨놨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의 자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기초 10만 원이라는 현금이 실물로 바꿨을 때 전체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렇게 실물 기준으로 유지할 자본을 계산하는데요.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불변구매력 단위입니다. 우리가 불변구매력이라는 건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즉 지금 이 상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재고자산 40개니 50개니 하는 상품, 이 상품은 지금 1년 초에 2,000원이었던 게 1년 말에는 2,500원으로 25% 물가가 올랐지만, 세상에는 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있겠죠. 어떤 건 물가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낮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은 또 다른데, 예를 들면 여기는 네 번째 줄에 1년 초 물가 지수를 100이라 할 때 1년 말에는 120이다. 그러니까 전체 물건들의 물가 평균을 내보면 1년 사이에 20%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조정해야 된다. 즉 일반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하는 걸 불변구매력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유지할 자본이 얼마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장사 시작한 거 맞는데 작년에 10만 원이 올해 10만 원이냐?
돈의 가치는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0만 원이어도 물가가 20% 올랐다는 거는 1년 사이에 그 10만 원 가치는 12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2만 원만큼은 또 내년 영업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그거 제외한 나머지 2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에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 넘어가서요,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중급회계 상권 학원의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륵, 그러니까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보시는 24년도 A형 문제처럼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문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 관련해서 이따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일단 문제 3번에 현금 흐름표 내용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치고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편이죠. 자,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언급이 있으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유입액과 유출액을 구분 표시하기 때문에 이 증가 감소하는 원인을, 거래 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야 돼서 증감 분석의 형태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떠냐? 문제 3번에 물음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위치는 순효과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처분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현금이나 취득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현금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순액으로 간단히 물어보면 나도 순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투자활동 문제처럼 이 유입액과 유출액으로 나눠서 상세히 물어보면 나도 상세하게 증감 분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얼마나 자세히 물어봤냐에 따라서 나의 답변, 풀이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순액으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BS, IS 계정 과목 다 순액으로 취합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시면 BS 기계장치와 감가누계액의 기초기말 잔액이 보이니까 그 차이만큼 순액으로 증가 감소했겠죠. 예를 들면 기계장치는 기초 대비해서 10,000원 늘어났으니까 취득원가 10,000원 늘어나면은 차변에 이렇게 10,000원. 감가누계액의 잔액도 기초 대비 10,000원 늘어났으니까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이렇게 대변에 분괴됩니다. 자, 그 다음에 BS 계정을 전부 다 분괴했으니까 이번에 IS 수익 비용 계정인데요. 표 밑에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처분이익 10,000원과 감값이 40,000원이다. 그러면 처분이익은 수익이니까 이렇게 대변에 10,000원, 감값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40,000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기재한 이 계정들 외에는 더 이상 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분계를 전부 다 했을 때 대차 차익이 오른쪽 대변에 30,000원 생기는데 얘가 뭐냐? 얘가 현금이다. 그러니까 이 현금은 사실 유입으로 인한, 그러니까 처분으로 인한 유입액과 취득으로 인한 유출액이 합해서 지금 30,000원인 것인데, 문제에서 저걸 안 나와서 안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취득으로 인해서 유입 얼마냐?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으로 인해서 유출 얼마냐? 처분으로 인해서 유입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밑에 해설의 1번이나 2번처럼 증감 분석을 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간단하게 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순액으로 풀이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문제 4번 보시면은 사채, 금융부채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점이 원금을 연속상환하는 연속상환 부채인데, 거기다가 관련한 사채의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까지 같이 엮어서 지금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일단 현금 흐름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회사가 1년 초에 상각호환가 측정 금융부채, 일반적인 유효이자 회계 처리한 사채죠. 이걸 발행했는데요. 액면금액 100만 원의 표시이자와 8%, 만기 5년 말인데 특이한 점이 두 번째 줄. 매년 말 원금 20만 원을 연속 상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금을 마지막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100만 원 이렇게 원금 나눠서 20만 원씩 5번 갚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연속 상환 사채 나올 때 여러분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년 말마다
표시이자와 원금 중에서 누구 먼저 상환하느냐, 이 현금의 지급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표시이자 8%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년 말 첫 번째 8% 이자를 줄 때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주니까 100만 원에 8%, 8만 원 이자 주느냐, 아니면 원금 20만 원 갚고 남은 80만 원에 8% 6만 4천 원 이자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현금 흐름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재무회계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항상 이자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뒤에 있는 해설에 있는 삼각표처럼 1년 말에 먼저 100만 원에 8% 8만 원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원금 갚는 거고요. 그 다음 2년 말에는 남아있는 80만 원에 8% 6만 4천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원금 갚는 거고요. 이런 식의 순서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 순서에 주의하셔서 이 원금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할인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년 초에 우리가 발행할 때에는 유효이자 조건으로 하게 될 거고,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1년 초에 할인율 10%다라고 나와 있죠. 계산해 보시면 1년 초 현재 가치는 951637이라고 계산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10%의 할인율에 따라서 유효이자율로 이자 비용 같은 거 인식하면서 회계 처리할 거고, 뭐 예를 들면 1년 말까지 한 번 더 해보시면은 766801 이렇게 계산될 건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뭘 물어보고 있냐, 이렇게 취득을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가 네 번째 줄에 3년 초에 조건을 변경했다. 조건 변경이라는 게 금융부채를 발행한 발행자, 지금 이 회사죠,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낮추거나 만기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할 텐데, 여기 보니까 무이자로 5년 말 원금 60만 원 일시 상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없앴고, 그리고 이제 원금도 더 나중에 원래 이제 20만 원씩 나눠 갚을 것을 60만 원 일시 상환으로 바꾸는 식으로 항상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3년 초에 조건 변경했으니까 3년 초까지, 그러니까 2년 말까지 먼저 상각후원가 계산은 해줘야 될 거고요. 이 계산 2년 말까지 더 이어가 보시면 57948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579481. 회사는 지금 2년 말 3년 초까지 회계 처리하면은 여기까지는 했다라는 거죠. 579481까지는 했고, 이게 지금 최초의 10%로 할인된 현재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 여기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기 1번이나 2번에 1년 초나 2년도 이자 비용 금액은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 보기는 틀렸다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3년 초에 조건 변경을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 변경 테스트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조건 변경할 때 이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기준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면, 자, 이 문제 3년 초에 조건 변경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변경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새로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 약자 CF라고 적었고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의 약자 PV로 적었는데, 별게 아니라 이제는 5년 만 60만 원 원금 갚는다면서요. 그럼 그걸 이제 할인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할인할 때 대상은 먼저 최초 이자율 10%로 먼저 할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5년 말 60만 원을 지금 2년 말 3년 초 기준으로 할인하셔야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은 현가계수 곱해서 450780이라고 계산돼요. 450780.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데, 그게 기존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기존 부채랑 얼마나 다르냐? 그 차이가 10%를 넘어가면은 많이 바뀐 것으로 보겠다. 그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실질적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지금 기존 부채가 이만큼이고 579481이고 이거랑 바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 차이가 기존 부채인 579481의 10%를 넘어가느냐, 넘어가면은 실질적 변경,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계산해 보시면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건 여기에 조건 변경은 실질적 조건 변경이라는 거고, 실질적 조건 변경이라는 건 이 부채를 이제는 새로운 이자율, 지금 3년 초에 변경하니까 3년 초 현행 이자율 12%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60만 원이라는 5년 말 현금 흐름을 12% 현행 이자로 다시 현재 가치 계산을 해보시면 조건 변경으로 이 원래 부채는 제거되고 12%로 할인한 427080이라는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427080. 그러니까 얘는 최초 10%로 할인한 건데, 얘가 실질적 조건 변경이니까 이제는 12%짜리 부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채가 더 작아지니까
부채가 줄어들면 순자산이 커져서 이익인 거잖아요. 그럼 이익을 계산해 보시면은 152401만큼 당기손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조건 변경 이익이다라는 보기 5번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건 변경은 최근에 굉장히 여러 번 빈출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더불어서 이런 조건 변경 회계 처리를 해서 이렇게 발행자가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취득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회계 처리를 해서 손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때는 저런 10%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재고 요건을 충족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이 최초 이자율, 현행 이자율 간에 선택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연속 상환 사채여서 이 원금 이자 순서 고려 잘 하셔서 계산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 3년 초에 조건 변경하니까 이 2년 말 금액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계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 해 오셔도 되지만, 이게 삼각후 원가니까 2년 말 삼각후 원가면 2년 말 현재 남아있는 3, 4, 5년 말 현금 흐름을 10%로 나눠도 되겠죠? 단수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답구한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넘겨서 한 장 뒤 문제 5번인데요. 복합금융 상품, 그러니까 신주인 건물 사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기서도 옳은 지문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문제 5번에 신주인 건물 사채 자료 읽어보시고 주의할 점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문제 5번에 보시면은 1년 초에 신주인수권 사채를 발행했고요. 이 박스 밑에 보니까 2년 초에 40% 권리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년 초까지의 계산이라든가 또 2년 초 권리 행사할 때 증가하는 자본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물음이 될 텐데, 여기서 먼저 신주인수권 사채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상환할증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자료를 보시면 상환 조건에 액면 금액의 115%를 일시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채가 원래 액면 금액 100만 원에 표시이자 5%짜리 3년 만기 사채라서 원래는 이런 표시이자 5만 원 3번과 원금 100만 원까지만 있을 텐데, 마지막에 원금의 115%를 상환한다는 얘기는 100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더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원의 상환할증금이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환할증금이 있을 때에는, 특히나 신주인수권물 사채일 때에는 여러분이 이 상환할증금과 나머지를 구분해서 부채 요소를 계산하실 필요가 있죠. 즉, 제가 표기를 나눠본다면 여기 보시는 이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 3번을 제가 A라고 부르고, 이 상환할증금 15만 원을 B라고 부른다면 A의 현재 가치와 B의 현재 가치를 나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신주인수권물 사채는 권리 행사할 때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금을 행사 가격만큼 유입받으면서 현금 증가하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다만 상환할증금은 정의상 권리 행사하지 않았을 때 보상하는 금액이 상환할증금이니까 권리 행사하면은 이건 안 줘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는 권리 행사하면은 A, B가 어차피 똑같이 줄어드니까 40%면 40%씩 줄어드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신주인수권물 사채는 40% 권리 행사하면은 A는 안 줄어들고 B만 40%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A, B 각각의 부채 금액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그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1년 초에 발행할 때 액면 발행했고 자료에서 일반 사채 시장이자가 10%라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A, B 전체 합산한 금액을 10%로 할인해 보시면 1년 초 부채 발행 금액은 988349,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나머지 11660이 자본의 금액,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대가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 부채 금액을 처음부터 A의 현재 가치와 B의 현재 가치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따가 권리 행사 같은 거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만 원 이자 3번에 100만 원 원금만 할인한 A의 현재 가치를 먼저 계산하면 875,645고요. 반대로 이제 15만 원이라는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만 다시 계산해 보시면 112695가 됩니다. 전환사채는 이걸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채는 나눠야 된다. 특히나 지금 2년 초에 권리 행사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년 말까지 상각후원가의 계산이 필요한 건데 이 A 부분은 표시이자까지 차감하는 유효이자를 회계 처리를 해보면 1년 말 2년 초에는 이만큼, B 부분은 이건 이제 3년 말에만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1년 말 2년 초까지 해보시면은 유효이자만큼 늘어나서 이만큼 분계가 되어 있겠죠. 금액이 계산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2년 초에 40%가 권리 행사했다라고 했으니까 2년 초 권리 행사할 때 분계 그리고 이게 자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일단 권리 행사했다라는 건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니까 자본금 주발초와 같은 납입 자본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전환사채가 아닙니다. 전환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행사 가격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박스 안에 5번째 자료에 행사 가격은 액면금액 2만 원당 한 주다라고 돼 있으니까 즉 2만 원당 한 주인데 2만 원에 인수한다라는 말이 행사 비율이 100%니까 한 주당 현금 2만 원씩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액면금액 100만 원이니까 2만 원 나누면 여기는 100% 행사하면 50주 발행해주는 신주인수권인데 이 중에 40%니까 20주를 우리가 발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고 20주를 발행하는 권리행사 분계를 하는 건데 한 주당 2만 원씩 돈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 40만 원만큼 수령하고요. 그리고 주식 20주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은 주식 액면 금액 만 원이라도 있으니까 20만 원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원래 일반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라면 이렇게 현금만 받을 텐데 이렇게 상환할증금이 달려 있으면 그 상환할증금 부분만 행사한 만큼 여긴 지금 40% 행사했으니까 금액의 40% 얘의 40%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A, B를 처음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B 금액 1, 2, 3, 9, 6, 5 금액이 40%니까 계산해 보시면 49586이라 계산됩니다. 49586. 그래서 이런 부채까지 감소한다는 걸 계산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추가로 자본 요소인 신주인수권 대가는 이제 권리 행사할 때 배치될 것인가 이거 문제마다 선택사항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는 박스 안에 마지막 자료에서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발초로 대체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1년 초 발행 시점에 자본 요소가 11660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 금액의 40% 4664만큼 대체된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대차 차익으로 계산해보면 주발초는 254, 25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각각의 금액들을 다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 물음에 따라 다른 거죠. 물음에서 뭐 주발초 얼마냐 물어봤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셔야겠지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보기 3번 같은 건데 보기 3번이 권리행사 시 자본 증가액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자본 변동, 자본 증가액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얘도 자본, 자본금도 자본, 주발초도 자본, 자본 찾는 거 아니죠. 순자산, 자산부채 변동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산부채 변동이라고는 이 현금과 상환할증금 부채 줄어든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산부채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계 금액인 449,586이 이 2년 초 권리행사 시 증가하는 자본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최근에 기출 또는 계속해서 빈출되는 주제 물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기 3번 틀렸겠죠? 나머지 부분들 계산 비교해 보시면은 올바른 건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이자 비용 2년도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자 비용은 원래 만약에 권리 행사가 없었다면은 이 A, B에서 각각 지금 유효이자 10%씩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여기서 10% 계산한 거가 이자 비용이 되는데 다만 권리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채 40%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B에서는 60%만 이자가 발생하겠죠. 여기는 안 줄어들었으니까 이자가 100% 발생하고 여기는 60%만 발생한다. 그래서 합해 보시면은 보기 5번처럼 이자 비용 계산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한 장 넘기셔서요. 문제 6번 볼 건데 자, 문제 6번을 보시면은 주식기준보상의 문제죠. 주식기준보상 문제인데 여기는 읽어보시면 약간은 좀 지엽적일 수 있는 내재가치접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념을 한번 정리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6번에 필요한 계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문제 6번에 자료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문제 6번과 관련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주식기준 보상에서 보통 말 문제로 나오는 보상원가의 측정입니다. 보상원가가 뭐냐? 우리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서 근로 제공을 하면 우리가 용역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듯이 서비스를 사는 셈인데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까 대가를 줘야겠죠? 보상을 해줘야겠죠? 종업원이 일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현금 주면서 보상하고 그럼 돈 주면서 급여 이렇게 비용 잡을 텐데 현금이 아니라 주식 선택권 같이 주식과 관련된 옵션으로 보상하겠다. 옵션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이 기준서에서는 지분 상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걸로 보상하는 걸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보상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용으로 그 급여 성격인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잡아야 할 금액을 보상 원가라고 하는데 이 보상 원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 순위로 나뉘게 돼요. 1, 2, 3순위 순서대로 적용하게 되고 보통 이제 1차 말문제로는 좀 나오는 주제입니다. 보시면 1순위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죠. 그러니까 내가 제공받은 물건 또는 서비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겠다. 이게 1순위. 그걸 모르면 2순위입니다. 2순위는 부여한 지분 상품, 그러니까 내가 준 옵션, 내가 준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2순위고요. 그러니까 1순위는 받은 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2순위는 준 걸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차의 주식기준 보상거래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맨날 이렇게 2순위로만 계산하셨을 겁니다. 즉 1년 초에 뭐 주식 선택권 100개씩 부여했는데 부여의 공정가치는 얼마다? 그럼 이제 그걸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왜 2순위로만 계산을 해왔냐? 이 보상원가를 결정하실 때, 보상원가의 계산 기준을 결정하실 때 이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다. 그러니까 종업원과 근로영역의 거래다. 만약에 종업원이 거래 상대방이면 1순위를 적용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하고의 거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기준서에서는 이런 상대방하고 거래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상 대부분 종업원과의 거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2순위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1년 초 종업원 명령에게 10개씩 부여하고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네 번째 줄부터 보니까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영역의 공정가치 1순위죠. 그리고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2순위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상황은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적용하는 마지막 방법이 세 번째 3순위에 해당하는데 이걸 내재가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내재가치로 측정하기로 했다라고 써있죠. 이 내재가치라는 용어 뜻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를 내재가치라고 부르고 이걸로 매기 말마다 재측정을 해요. 즉 원래 주식 결제형은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말에 측정하지 않지만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3순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 기말마다 내재가치를 재측정합니다. 현금 결제형이랑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동은 전부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이거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게 지금 이 문제 6번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 6번에서는 두 가지 물음을 물어봤는데 2003년도에 인식할 주보비 그리고 2004년 말 기말의 주선권 잔액을 물어봤죠. 자, 그럼 먼저 3년도 주보비부터 계산할 거고 우리 주식보상 비용은 누적과 누적의 차이, 그러면 2년 말 3년 말의 차액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각각의 금액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원래는 이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여긴 지금 3순위니까 계속 내재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내재가치의 정의가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니까 각 시점별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단 세 번째 줄에 행사가격은 50원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50원하고의 차액이 내재가치가 되는데 2년 말에는 주가가 55원이니까 둘의 차이 한 개당 5원이 내재가치, 3년 말에는 주가가 60원이니까 둘의 차이 한 개당 10원이 내재가치죠. 이걸 이제 단가로 해서 그 다음 뒤에 수량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량은 똑같죠. 항상 가득 시점인 여기 지금 3년 말까지 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년 말 예상 인원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박스 안에 퇴사자 자료를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1년도 실제 5명 퇴사, 2년도 실제 8명 퇴사, 그리고 2년 말에 추정한 미래의 퇴사 예상자가 7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2년 말에는 누적 20명 퇴사하겠지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하는 인원, 가득 인원이 80명이라 생각하는 거고 한 명당 10개씩 부여했으니까 이만큼이 총보상 원가가 됩니다. 다만 가득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3년 중에 2년 말까지 2년 동안 제공받아서 이만큼만 BS 누적 금액으로 인식할 텐데요.
계산해 보시면 반올림고려에서 2,667원이라 계산돼요. 자, 3년 말 인원을 보시면 3년 말은 가득 시점이니까 실제 인원 쓰면 되겠죠. 3년도에 실제 15명 퇴사해서 토탈 72명 가득됐다. 그러면 72명 기준으로 10개씩이라고 이렇게 실제 인원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득 다 끝났기 때문에 3분의 3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실제 마지막에 보상하는 금액, 누적 금액은 7,200원이 되는데, 그러면 누적 차이를 비용 잡으시면 되니까 둘의 차이가 3년도의 주보비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물음의 답은 4,533원이다라는 거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먼저 해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4년 말 잔액을 물어봤는데, 이 계산이랑 비슷하겠죠. 4년 말 BS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똑같습니다. 4년 말에 한 개당 내재 가치 얼마인지, 남아있는 수량 얼마인지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4년 말에는 주가의 변동을 보시면은 표에서 4년 말 주가가 70원이니까 70원과 50원의 차이, 한 개당 20원의 내재 가치로 계산되어 있을 거고, 자, 이제 수량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년 말에는 72명이 10개에서 총 720개 가득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4년도에 400개 권리 행사했습니다. 400개 행사했으면 720개 중에 400개 썼다는 얘기니까 320개 남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BS의 잔액은 이렇게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아까 기초 3년 말에 720개 있던 것 중에 400개 썼으니까 320개 남았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은 6,400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의 답은 6,400원이라고, 답은 2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재 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보상원가의 순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 적용하는 3순위를 적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 결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매 기말마다 마치 현금 결제형인 것 마냥 재측정하면서 단기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요, 문제 7번의 말문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7번 보시면 사실 이 말문제는 연결, 그러니까 고급회계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우리 세무사 시험, 특히나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지금 2교시에 공부하는 회계학개론에서 총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우리 재무회계 문제에 해당하는데, 근데 그 중에 고급회계 몇 개 나오느냐? 보통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정말 많이 나오면 두 개. 근데 여러분들 이미 모의고사니 뭐 이런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빼고 나머지 23개 중급회계도 시간에 못 풀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한 2차 유예생 정도 되면 이제 고급 회계를 챙길 여력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이 고급 회계를 잘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 내에 나머지 23개 정도 되는 중급 회계를 시간 내에 다 풀기도 어렵기 때문에 얘를 일단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뭐 회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법이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다른 과목들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1차 들어갈 때 여기서 버리는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거부터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고급 회계는 안 풀면 됩니다. 1차에서는 전혀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만 그래서 이 문제 7번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은 연결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말문제인데, 다만 이제 이 문제 7번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말문제 공부하실 때, 고급 회계 말고 중급 회계 말문제도 마찬가지로 말문제의 내용들을, 기준서 규정들을 암기하거나 하실 때 좀 주의할 부분을 하나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뭐 내가 뭐 연습서 같은 거 많이 공부를 이미 했어서, 예를 들면 뭐 3차생이라서 옛날에 2차 경험도 있고, 그래서 고급 회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뭐 그런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난 지금 1차 처음 준비하고 있고 연습서 본 적도 없고 객관식만 하고 있다, 이 7번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못 풀어서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여기 해설 잘 보시면 이 보기 4번이 왜 틀렸냐, 해설을 보면 이 투자자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배한다라고, 연결의 지배력이 있기 위한 요건 3가지 1, 2, 3번인데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2, 3번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이 아니라 셋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우리 기준서의 규정을 암기하실 때 이론형 문제, 우리가 말문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문제의 규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AND 요건,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선택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좀 나눠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지배력 요건은 1, 2, 3번을 다 만족해야 되는 AND 요건에 해당하는 건데, 보기 4번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5어 요건으로 서술해서 지금 거꾸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된 거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형 자산의 정의 중에 식별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식별 가능하려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또 5어 조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익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진행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진행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앞글자 따서 수소, 만통, 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소, 만통, 용지의 그 워딩이, 문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암기를 잘 하셔야겠지만, 그 세 개가 지금처럼 AND 요건이냐 5어 요건이냐 이런 것들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기간에 걸쳐 이행한 수행 의무는 5어 요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 7번 자체는 고급 회계 내용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에 여러분 22번 한번 보세요. 뒤쪽에 있죠? 문제 22번 보시면은 저 뒤쪽에 22번이 법인세 관련된 말 문제입니다. 법인세 회계니까 이건 중급 회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22번에서도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말 문제로 이제 선지 판단의 문제를 출제했는데, 여기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3번이 틀렸는데, 3번 왜 틀렸냐? 22번 문제입니다. 3번이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를 상계하기 위한 요건인데요. 이 해설의 내용이 올바른 표현인데, 해설을 보면 1번과 2번, 1번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번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 1, 2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법인세 상계 요건도 AND 요건인 겁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서는 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라고 이렇게 잘못 서술했으니까 지금 틀린 거죠.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건데 거꾸로 쓰거나, 반대로 여기가 올바른 건데 이렇게 쓰거나 하는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고, 이런 거는 거의 한 매년 한 문제쯤은 꼭 나옵니다. 예전에도 뭐 리스 요건이라든가 이런 상계 요건이라든가 항상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뭐 별도 계약의 요건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같은 거 분석하면서 최소한 기출에 나오는, 최근 기출에 나오는 말문제 같은 것들을 좀 챙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AND냐 5어냐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 이제 오답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게 여기고 어떤 게 여기인지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의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중급회계 말문제를 준비할 때 저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문제 7번에 뭐 연결, 지배력 요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부터 버리는 거 없이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 이번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수익 계산 문제인데요. 기준서 사례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굉장히 단순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문제 8번은 우리가 선택권이라고도 부르는 할인권에 대한 거의 기준서 사례 수준의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데, 어떤 경우냐? 세무는 제품 A를 2,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2,000원 받고 제품이라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앞으로 30일 이내에 쓸 수 있는 할인권, 쿠폰 같은 거죠. 할인권도 제공하였다. 그러면 내가 받은 2,000원 중에 일부는 제품 대가, 일부는 할인권 대가니까 여러분은 이 둘의 각각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 언급이 없는 지금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이렇게 제품의 판매 가격이 2,000원이라면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도 2,000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할인권의 개별 판매 가격만 우리가 추가로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세무는 계절판 초과 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간 모든 판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고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 산 사람들은 30% 할인 쿠폰을 받아요. 그런데 물건 안 산 사람도 아무나 10% 할인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사서 30% 할인 쿠폰 있는 사람은 10%에 30% 얹어서 40% 할인 받을 수 있느냐? 중복 사용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이 둘 중 하나죠. 물건 안 사고 10% 할인 받거나 물건 사고 30% 할인 받거나. 그럼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할인 쿠폰을 내가 받지 않아도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이 할인권의 가치는 지금 마지막 세 줄 보면은 이 고객의 80%가 사용하고 1,500원에 구매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1,500원의 물건을 살 때 돈 대신에 할인권을 낼 거고, 이 물건을 할인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거니까 80%만 사용할 건데, 근데 이때 이 할인 혜택, 현금 대신에 쿠폰으로 살 수 있는 혜택은
증분 20%뿐이다라는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30%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쿠폰이 없어도 다들 10%의 혜택은 누리잖아요. 여기서 이게 수행 의무가 되려면 이 계약을 체결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체결한 사람이 보유한 혜택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10% 할인을 받는다면 그 10%에 비해서 내가 얻는 추가적인 20%가 개별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부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계산 정리해 보시면은 할인권은 개별 판매 가격이 240원. 그래서 둘이 합쳐서 2,240원의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계약 부채, 그러니까 이 할인권 나중에 사용할 때 수익 잡을 텐데 얘가 얼마냐라는 거죠. 계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2,000원 중에 214원이 할인권에 부여되니까 답은 214원이다. 이걸 나중에 고객들이 할인권을 사용할 때 그때 수익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서 문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재고자산 문제고요. 문제 9번은 재고자산의 말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고, 사실 이제 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틀린 지문인 1번부터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문제 9번에 올바른 게 5번이죠. 5번이 뭐냐? 이렇게 재고자산에 대해서 만약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낮아서 평가손실 인식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그게 회복됐다 그러면 평가충당금 기초 잔액을 한도로 환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계산 문제 풀 때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뭐가 틀렸냐를 볼 건데요. 자, 1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재고의 매입원가, 우리 보통 순매입액이라 부르죠. 매입원가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뺀 금액이니까, 예를 들면 부대비용, 운반비나 하역료, 보험료 같은 부대비용 수수료는 더하고 할인 애누리 같은 거만 빼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매입운임, 제세금, 하역료 등등을 가산한 금액이다라고 했으니까 더한다라고 썼는데, 나머지는 맞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리베이트라고 돼 있죠. 리베이트는 할인 애누리처럼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산할 금액이다라고 합쳐 썼으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1번은 그렇게 틀렸고요.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재고를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계약이 실질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상구매했다는 거예요. 외상구매했다는 건데 그게 단순히 뭐 하루 뒤에 주겠다, 한 달 뒤에 주겠다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외상구매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매입 채무 현재 가치 할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만 원 나눠 갚겠다. 그럼 3만 원이라고 안 적죠. 만 원에 현재 가치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현금은 3만 원인데 그게 이제 3년간 나눠낼 돈이라서 현재 가치 할인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2만 1,000원이더라.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하면은 자산부채에 대해서 유효이자 계산하니까 여기서 나머지 3만 원하고의 차이를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게 지금 두 번째 줄에 정상 신용 조건의 매입 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 이게 저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매입 채무 2만 1,000원과 현금 3만 원의 차이 9,000원인데 이 차이는 이자 비용이지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럼 틀린 거죠. 이 차이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기간손익으로 인식해야 맞는 거죠. 자, 3번과 4번은 우리 저가법을 적용할 때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죠. 3번은 확정 판매 계약을 위해 보유하는 재고다. 그러면 일반 판매 가격이 아니라 계약 가격에 기초해서 추정하는 거죠. 이런 거 계산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회사가 예를 들면 기말에 재고 200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0개는 남에게 얼마에 팔기로 정했다. 예를 들면 뭐 한 개당 800원에 팔기로 정했다. 그럼 얘는 계약 가격 800원과 취득원가 비교해서 적합하는 거고, 나머지 일반 100개를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한 순실현 가능 가치로 비교하는 거죠. 둘을 따로따로 해야 되고, 확정 판매 계약 관련된 건 계약 가격 기초해야 되는데 일반 판매 가격 기초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써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원재료 적합법인데요. 원재료는 재료니까 그대로 팔 게 아니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산 문제도 풀어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원재료에서 저가법에 따른 평가 손실이 생길 것 같아도 제품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높아서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안 생기면 원재료도 저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보기 4번 두 번째 줄에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된다라는 말이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안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원재료도 감액 안 하는데 손실 안 잡는데 여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다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거꾸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번부터 4번 보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드렸고 뒤에 해설에는 이제 올바른 기준서 문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올바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 넘어가서 문제 10번에 재고자산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불부 계산 문제죠.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도에 출제됐는데 그 이전에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출제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1차 대비하실 때 제가 아까 최근에 기출문제 꼭 풀고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무사 기출뿐 아니라 회계사 기출 중급회계 문제들도 꼭 한 번은 보세요. 거기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확장 출제되는데 나만 안 보면 손해보는 거죠. 자, 지금 문제 10번과 같은 재고자산 문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구분, 이 문제 조건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재고 매출원가 알아내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여기는 마지막 세 줄을 보니까 1년도에 매출원가는 물어봤는데 정상간모와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비정상간모 손실이 별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말재고까지 차감하면은 매출원가가 얼마다라고 계산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매출원가니까 얘랑 동일한 이 네 가지 항목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 첫 번째 줄에 1년 초에 설립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초 잔액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나의 계산은 이 세 가지 매입, 비정상간모, 기말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뭘 계산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설정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매입액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1월 10일자 그리고 6월 15일자 10월 16일자에 세 번에 걸쳐서 총 1000개 매입했습니다. 이거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300개 100원, 300개 120원, 400개 130원.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계산해 보면은 매입은 총 11만 8천 원이다 라고 먼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말재고를 알아야 이제 간모 손실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면 기말재고의 수량에 대한 판단을 먼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고의 문제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량에 대한 정리부터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는 1년 초 설립했으니까 기초재고 수량은 없고요. 매입은 아까 그 표의 자료를 수량으로 다합해 보시면은 1000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합해서 총 1000개의 재고가 판매 가능 재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판매에서 감소한 재고와 팔리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의 합계도 1000개잖아요. 그럼 이제 판매 재고가 몇 개인지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3월 20일, 12월 7일 두 번에 걸쳐 600개를 팔았죠. 그러면 600개를 팔았으니까 400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의 장부 수량은 먼저 400개다는 알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장부상 수량이지 문제에서 간모의 언급이 있으니까 간모 수량과 실질 수량이 각각 몇 개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나눠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간모가 몇 개입니다. 또는 창고의 실질 수량이 몇 개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텐데 여기는 그 수량을 직접 주는 대신에 추론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표 밑에 보시면 1년 말 순실현 가능 가치가 110원이며 평가 손실은 2,960원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 상단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재고에 대해서 평균법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총평균법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평균법이란 지금 이 기초재고와 매입액의 합계인 1000개를 평균 단가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이 매입액이 11만 8천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1만 8천 원을 1000개로 나누면 이 재고의 취득원가는 한 개당 118원이죠. 이게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뭐는 알 수 있냐면 이 기말재고라는 것은 결국에 수량과 단가의 곱인데 그런데 여기서 단가라는 게 저가법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저가법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 즉 취득원가 118원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방금 밑에 박스 밑에 자료에서 제시한 순실현 가능 가치 110원 중에 작은 금액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취득원가를 계산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더 작다. 순실현 가능 가치 110원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평가 손실이 2,960원이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 자료를 연계해 보면은 연립해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문제에서 알려준 평가 손실이 2,960원인데 이게 기초평가 충당금이었으면 기말평가 충당금 산식과 똑같죠. 그럼 최소한 산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평가 충당금의 기말잔액은 실질 수량에다가 순실현 가능 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만큼을 곱해준 게 됩니다. 즉 118원짜리 사왔는데 110원에 파니까 한 개당 8원씩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재고에서 8원씩 손해가 생겨서 2,960원이냐?
얘를 풀어주라는 건데 저걸 풀어보시면 실지 수량은 370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실지 재고가 370개다라는 것을 이런 식을 연립해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봐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 손실의 산식, 이 금액이 제시되었을 때 이게 뭐랑 뭐를 곱해서 계산된 것이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부 수량 400개 중에서 실지 수량이 370개니까 나머지 30개가 간모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다 계산했으니까 여기 정리만 잘해주면 되겠죠. 먼저 기말재고 장부 금액은 실지 수량이 적합법 적용한 건데 370개에다가 둘 중에 작은 110원 기준으로 기말재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47,000원이고, 간모 손실은요, 간모가 총 30개 그리고 한 개당 118원이 간모 손실인데 문제에서 80%가 정상 간모라고 했으니까 여기 20%가 비정상 간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708원. 그래서 1, 2, 3번 계산해서 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매출원가는 7659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문제 10번에 재고자산 수불부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유형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되었고, 뭐 그게 수불부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항등식에 따라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거 포함해간 거 구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많이들 풀어보는 문제니까 이 문제 통해서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도 조금은 지엽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보통 이제 재무회계 기타에서, 우리 기출 베스트에도 기타 주제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나 지금 11번은 매각 예정 처분 자산 집단이라고, 우리가 자산을 말 그대로 매각하기로 매각할 목적을 바꾸게 되면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한 개의 자산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분류하게 되면 그러면 매각 예정 처분 자산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자산들은 매년 말마다 순공정 가치와 비교해서 손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순공정 가치가 4,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자산을 서로 묶어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 각각 얼마씩 손상을 배분할 것이냐, 그 손상 배분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각 예정 처분 자산 집단이 계산 문제 나오면 이런 유형의 문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 계산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같이 한번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 다음의 자산 집단을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매각 예정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밑에 보니까 재고부터 영업권까지 5가지 자산이 있는데 금액이 2개가 나오죠. 매각 예정 분류하기 전에 합계 8,000원인 거, 그리고 매각 예정 분류 직전에 재측정한 합계 7,000원 금액이 있는데 보통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계산해 줍니다. 이게 뭘 했다는 거냐면 말 그대로 매각 예정 분류 전에 기말 잔액이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은 그 직전에 각각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직접 측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죠. 여러분들은 한 장 뒤에 해설에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의 문장이 적용된 게 7,000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각각 해야 될 회계 처리해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자료의 표의 금액을 다시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 금액 비교해 봤을 때 재고를 보시면 1,100원짜리가 1,000원 됐죠. 재고는 원래 뭐예요? 재고는 적합법 하죠. 적합법 해서 지금 100원의 평가 손실 잡아서 1,000원 되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FVOCI 금융자산,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잖아요.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평가에서 1,300원이 1,000원이 됐구나, 이런 거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기준서 내용에 따라 측정한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의 계산을 시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의 그 계산 순서에 좀 더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볼 건데, 자, 여기 직전에 재분류까지 재측정까지 했을 때 금액이 합계 7,000원인데 문제 자료 보니까 기말 순공정 가치가 4,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차이 3,000원만큼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5가지 자산의 3,000원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게 이제 해설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2번이죠. 두 단계로 나눠서 감액하는데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3,000원을 배분하실 때 제일 먼저 영업권부터 감액을 해요. 영업권은 고급회계 사업결합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몰라도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먼저 배분한다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원 중에 1,000원의 손상을 영업권에 배분하니까 영업권 0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순서는 나머지 4개 중에서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은 배분을 안 받을 거고요. 나머지 3가지가 비유동자산인데, 다만 이 중에서도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는 예외입니다. 금융자산이라든가 공정가치 모형에 적용되는 투자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밖에 안 남겠죠. 유형자산 1, 2번의 둘의 비율로 보시면 1대 3이니까 이 비율로 남은 손상차손 2,000원을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각각 500원, 1,500원만큼 배분한다라고 되니까 첫 번째 유형자산의 잔액은 500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자산 잔액은 1,500원. 그래서 합쳐서 4,000원. 이렇게 영업권 먼저 하고, 영업권 먼저 손상 배분하고 남은 비유동자산에 비례 배분하는 거,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넘어가서요. 자, 문제 12번의 투자부동산 말문제인데요. 자, 투자부동산의 말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투자부동산 분류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보고 있는 문제 12번도 그러하죠. 즉, 우리가 부동산,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토지 건물일 때는 무슨 계정이냐? 이건 항상 목적에 따라 다르죠.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판매 목적이면은 토지 건물이어도 재고자산이고요. 내가 사용할 목적, 그걸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형자산. 그리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유형자산이고 어떨 때는 투자 부동산이냐, 이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분류와 관련된 기준서의 규정이나 케이스를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1차 말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문제 12번도 그러한데요. 답이 4번입니다. 4번이 이제 틀렸는데, 이 4번은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관련돼서 올바른 분류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다 나눠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물이나 공장 면적 중에서 이 왼쪽에 이만큼은 내가 투자 목적으로 쓰고, 투자 목적이니까 이건 투자 부동산이겠죠. 근데 또 일부분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유형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서 내가 어디까지는 투자 목적이고 어디부터는 자가 사용 목적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분리할 수 있다면, 거기 지금 선지 4번에도 두 번째 줄에 부분별로 나눠 매각할 수 없다면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분리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설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분리 매각이 가능한가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목적 부분을 따로 팔 수 있는지, 자가 사용 목적을 따로 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어려울 게 없죠. 그럼 분리해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분리해서 회계 처리. 그럼 왼쪽은 투자 부동산, 오른쪽은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문제는 분리가 안 될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의 구역을 따로 나눠서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저걸 투자 부동산으로 봐야 돼, 자가 사용 부동산인 유형자산으로 봐야 돼 라고 볼 건데, 그때는 뭘 따지냐? 자가 사용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가 쓰는 부분이죠. 내가 쓰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집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하다, 경미하다는 게 미미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가 사용 부분이 경미하면 얘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럼 전체가 투자 목적인 거니까 그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경미하지 않다, 경미하지 않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선지 4번은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분, 자가사용 부분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경미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럼 유형자산 가야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데도 투자부동산이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이나 토지를 어떤 다른 고객이나 상대방에게 임대해주고 있는데 그 임차인에게 부수 용역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제공하면 얘가 투자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 제공하는 부수 용역이 경미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건물을 빌려준다라는 임대가 메인이니까 투자 부동산이고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 경미하지 않다,
그때는 그러니까 경미하지 않다라고도 하는데 그냥 여기는 유의적이라고 쓸게요.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면은 그때는 용역이 메인이니까 그때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뭐가 들고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부수 용역을 제공하는 게 안 중요한 경미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보안 용역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10층짜리 건물의 건물주인데 이 건물에 임차하는 뭐 상가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그런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보안 용역 제공한다. 그러니까 1층에서 시간 늦으면 문 잠그고 뭐 관련 세콘 같은 거 설치하고 방범 설치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거는 이게 메인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메인인데 임대가 메인인데 그냥 부수적으로 이런 걸 제공하는 거니까 여전히 투자 부동산인 거고 반대로 용역이 더 중심이 되는 것 이건 어떤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느냐 기준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게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 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호텔도 그 객실이라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해 주니까 투자 부동산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객실 임대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 예시 같은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자산이냐 투자 부동산이냐 분류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한 장 넘어가서 문제 13번 무형자산 말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무형자산 말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왜 틀렸는지 선지도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자, 13번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건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5번이 틀렸죠. 근데 5번이 왜 틀렸냐?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러니까 즉 취득원가에는 이런 게 포함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닌데 포함돼서 틀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이건 취득한 원가에 포함한다. 근데 해설을 보면 포함하지 않죠. 즉 우리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판단 기준이 거의 똑같은데 우리 회계에서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취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다. 재고의 목적, 의도는 뭐예요? 팔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팔기 위한 행동, 팔기 위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행동과 지출이 취득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나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들은 전부 다 취득의 활동이니까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암기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기계장치 같은 걸 취득할 때 내가 기계를 내 의도대로 사용하려면 기계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다가 넣고 설치하고 조립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행위는 취득이라는 활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송비, 설치비, 조립비 이런 것들은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바꿔 말해서 내가 이미 의도된 대로 쓸 수 있다. 이미 여기 조립 설치까지 다 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후의 지출은 취득이 끝난 이후의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출들은 더 이상 취득원가 자산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해설에 있는 1, 2번처럼 이런 재배치 원가나 초기 영업손실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문제 선지 5번이 재배치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재배치라는 말 뜻이 애초에 최초 설치, 최초 배치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배치를 옮기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초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의 지출이란 뜻이니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지출이니까 취득원가에 못 들어오고 예를 들어 해설의 동그라미 2번만 더 보면 수요가 확립되기 전에 발생하는 초기 영업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내가 취득을 했다. 제가 지금 계속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예시를 들고 있는데 유형이나 무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형의 예시를 좀 더 쉽게 되는 것인데요. 기계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기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생산이 되니까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이 기계에 대해서 기계에서 만드는 제품이 신제품이라 인지도가 낮아서 아직 잘 안 팔려. 안 팔려가지고 손해보고 있어. 그러면 그건 취득원가냐? 이미 생산이라는 행위가 됐다는 거는 취득이 끝났던 얘기니까 취득, 내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이후의 지출이죠. 그럼 그건 당연히 비용인 것이다. 무형자산도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원가에 들어오는 것, 들어오지 못하는 것의 구분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선지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3번까지 봤는데요. 잠시 뒤에 문제 14번부터 나머지 문제들 한번 계속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